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좀 많이 늦었죠? 네. 그러게요. 네. 아니, 가는 건 많이 했는데 오는 건 없더라고요. 네. 고독에서 한 12분인가 13분인가 지금 기다렸다가 와서 이게 딱 한 번 졸면 못 내리겠더라고요. 전철역에서 딱 강동에서 졸았는데 상일동까지 안 가니라고 다행이에요. 즉 하남 건담까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조세 총론까지 여러분들 정해드렸었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67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소득세 나와 있죠? 네. 자, 우리 이제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부분, 시험지에서는 보통 한 6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소득세는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내는 세금이 소득세더라. 근데 자, 소득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법인소득세라는 게 있고,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개인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때 법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빼고 법인세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소득세는 개인자를 빼고 소득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세는 누구 소득에 한해서 내는 거예요? 개인 소득에 한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다 내는데 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과세할 수 없어서 현행 총 8개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 그래서 열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나 배당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나 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퇴직하고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에서 총 8개의 소득으로 구분해 놨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고, 자, 이 8개의 소득 중에서 요 기타 소득까지는 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소세 이게 다 무슨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예요. 다만 퇴직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과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퇴직소득세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의 기본 틀은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득세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종합소득세라는 세금, 퇴직소득세라는 세금,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이렇게 있다.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가 양도소득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흐름은 좀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원래가 모든 소득을 묶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슨 과세라고 하느냐면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돈은 전부 다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와요?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지만 그 소득은 결국에는 내 거 아니냐.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을 해라라고 돼 있어요. 다만 퇴직하고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말고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구분 계산한다. 왜 이 두 개는 구분 계산하느냐면 소득의 성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자부터 기타까지는 그 해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이 맞지만 퇴직하고 양도는 여러 해 동안에 누적된 게 한꺼번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10년 근소간 후에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퇴직금은 받을 때는 한꺼번에 받지만 몇 년치를 받는 거예요?
10년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받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하고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이게 시냇물이라면 얘들은 저수지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터트리다 보니까 얘들이 발생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다른 소득하고 섞어버리면 그 해에는 무조건 최고세율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는다라는 문제점이 생겨서 얘들은 다른 소득하고 섞지 말고 따로 구분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게 기본 타이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뭔만 배울 거냐면 부동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임대, 또 하나는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인데 현행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다 사업소득으로 봐서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내느냐면 종합소득세를 내요. 반대로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섞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세금을 두 개를 내는 거예요. 임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단, 그 양도 행위가 사업 목적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업이 무슨 말이에요? 사업이 무슨 뜻이에요?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하면 너 그 사업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는 계속적으로 월세가 들어오죠. 그래서 임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고 양도는 계속 팔아요?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팔죠? 그래서 양도는 대부분이 사업으로 안 봐요. 뭘로 봐요? 그냥 양도로 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이나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동산을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신축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지에서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 양도다, 사업이다. 사업으로 보셔야 되고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자,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건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전부 다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양도소득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이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세금, 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양도소득세는 누가? 개인이 무엇을?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 그때 양도소득에 해당하게 되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 혹시라도 건설업자가 양도를 했다라고 문장이 시험지에 자주 나와요. 건설업자가 양도를 했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사업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봐라? 사업소득으로 보십시오. 네,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보통 임대 쪽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양도 쪽에서 5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네, 그래서 양도 쪽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임대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일단 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우리가 소득세라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있을 것이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 다만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도록 돼 있고, 이때는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온다?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그때 납세무자가 누구냐 이야기예요. 납세무자가. 자, 이미 뭐 3, 4월 달에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억나세요? 기억난다고 하세요. 자,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 원칙이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취득자, 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대여는 대여업자, 수입은 수입하는 자. 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세를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가액이 증가한 자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가액이 증가할 리가 없잖아요.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정원을 토지에다가 설치했으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설치했으면 건축물 취득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명의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을 했다. 누가 납세무자? 저당권자. 저당권 말소를 했으면 저당권 설정자. 설정이 나오면은 권자가 나와야 되고, 말소가 나오면 설정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그래요. 6월 1일 현재 그 사람. 네,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신탁재산은 위탁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파산재단이 나와도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국가무상이 나오면 매수계약자, 수입이 나오면 수입하는 자.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재산세 납세무자 중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아셨어요? 재산세 납세무자 중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인데, 그 초과한 자가 과세 기준금액이 얼마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주택은 6억인데 법인은 없고, 법인은 제한 없고. 오래됐어요, 우리가 만난 지가. 자, 그러면 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근데 개인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개인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누구라고 나누느냐면 거주자라는 사람하고 비거주자라는 사람하고 구분하도록 돼 있어요. 왜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도록 돼 있느냐면 과세 범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국내에서만 발생한다라는 보장은 없죠? 외국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과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때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누구나 다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우리 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문제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까지 납세무가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자는 누구에 한해서냐? 거주자에 한해서예요. 거주자. 자, 그러면 이때 거주자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자, 거주자와 지금 비거주자로 구분을 해놨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표를 보시면 그때 비거주자는 누구예요?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만 알면 돼요? 거주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죠? 그때 거주자의 개념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거주자란 누구를 말한다? 국내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잖아요. 거주자 이렇게 보시면 되면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뭐가 있는 자? 거소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주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먼저 확인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터 따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거주자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주소가 있는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신 분들을 다 거주자로 빼냅니다. 그러면은 주소가 있으신 분들을 빼고 남은 사람들은 다 뭐만 남아요? 누구만 남아요? 그래요? 간단한 문제예요. 자, 주소가 있으신 분만 다 거주자로 뺐어요. 거주자 방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남아 계신 분들은 다 누구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주소가 없으신 분들만 남아 있다고요. 비거주자가 남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주소가 없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머문 지 며칠? 183일 이상 되신 분들을 다시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거주자 방으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뭘로 처리하고? 거주자로 처리하고, 주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머문 지, 거소라는 말은 머문다는 이야기거든요. 머문 지 며칠 이상 되신 분들, 183일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거주자로 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분들은 다 비거주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뭘 보고 따지는 거냐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국적이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국적 같은 경우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에 삽니까 안 삽니까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외국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국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적으로 따질 때는요. 내국인 외국인으로 따져요.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세법에서는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이 없다.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뭘로 본다?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로 본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사니까 소득도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나라에 지금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주자인데 어디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의 소득이 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우리 땅에서 발생하고 이 나라에서 사니까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안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어요? 그래요. 놀러 들어왔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사업차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외 출장 가듯이 해외에서도요. 우리나라로 출장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차 들어왔던가나 아니면은요. 그냥 관광차 들어왔거나 이 사람들한테 생활비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놀러 온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님인데 단 그래서 원래 세금을 안 걷는데 우리 땅에서 번 돈이 있다면 그건 세금 내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 세금을 내셔야 돼요. 반대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자는 누구에 한해서다? 거주자에 한해서고 그때 거주자란 두 가지를 판단한다. 두 개를 다 충족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주소가 없다면 두 번째는 거소한 기간이 며칠인지를 따져라. 그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183일이라는 숫자가 혹시라도 나오면
주소라는 글자가 나오는지 거소라는 글자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183일이라는 숫자는 날짜는 오직 거소 기간을 판단할 때 필요한 거지 주소 기간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구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을 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느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요. 아셨죠? 그때 납세지가 어디냐? 이걸 지금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납세지는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납세지 문제가 시험지에서는 거의 안 빠지고 매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11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납세지를 쭉 비교 정리해놨죠?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납세지를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어요.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다시 국세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일 때는 두 사람이 있죠. 주소가 있는 거주자가 있고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 거소가 있는 거주자가 있죠. 그죠? 그때 이렇게 주소지나 거소지라는 말은 오직 어디에서만 쓰는 표현이다? 국세에서만 쓰는 표현이고 그것도 누구한테만 쓰는 표현이다? 거주자한테만 쓰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문제 풀 때.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방세에서는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전부 다 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물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물건 중심.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등등등 쭉 나열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물건 소재지로 간다거나 등록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또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래도 뭐 싸우지 마라 그래서 소재지별로 안 번한다거나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간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보세요. 전부 다 지방세인데 다 똑같아요. 납세지가 어디냐? 부동산은 어디가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그죠? 광업권은 광구, 어업권은 어장입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누구누구 주소지라는 말 없죠? 그리고 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대요.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서 납세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로 갑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자,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대요. 취득세에서는요. 싸우지 마라 그래서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등록면허세는요. 등기하는 곳, 즉 등록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람 주소지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다른 걸 다 외워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딱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방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그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이 있는 곳에서 징수를 해야지.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방세는. 문제는 국세가 문제입니다. 국세는요.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전국에 있는 걸 다 묶어서 계산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도 인별합산해서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소득세도요.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 합쳐서 내가 내는 거예요. 내 소득이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해요? 아니라고요.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라고. 누구 거냐가.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고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쳤기 때문에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삽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금 내기 제일 편한 곳이 어디냐고요?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야.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면 그 주소지로 가는 거고, 주소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주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주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거나. 그러면 주소를 만든 사람은 당연히 주소지가 있을 거니까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거고, 주소지가 없는데 거주자래요. 그 말은요, 자, 국내 주소는 없어요. 없는데 거주자가 됐대요. 그 말은요, 그래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때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반대로 비거주자는 일단 국내 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어요. 왜? 주소가 있는 사람은 날짜에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처리하니까? 거주자로 처리하니까 비거주자에는 주소가 나올 수가 없죠. 반대로 거소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소지는 있어요. 단 그게 183일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단순히 뭐 며칠 여행 목적으로 들어오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외국 나갈 때 마찬가지예요. 비행기에서 입국카드 써요, 안 써요? 입국카드 쓸 때 며칠간 머물 것이냐, 무슨 목적으로 들어가느냐, 어디에 머물 것이냐를 적죠? 그 어디에 머물 것이냐가 거소지예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디에 머문지는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주민등록증처럼 거소증이 발급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종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부터 추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거소증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183일이 안 되면 거소 등록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비거주자한테는 거소지라는 말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주소지는 아예 쓸 수가 없고, 거소지는 있기는 하지만 거소지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은 오직 어디에서만, 누구한테만 쓰는 편이에요? 거주자한테만 쓰는 편이에요. 거주자한테만. 그러면 비거주자는 어디가 납세지냐? 사업 목적상 들어오신 분은 사업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업장 소재지로 가요.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왔겠죠.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요. 근데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도 없다. 그때는 물건이 소지하는 곳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은 오직 누구한테만 쓰는 편이다? 거주자한테만 쓰는 편이고, 그것도 국세일 때만. 그러면 만약에 지방세 문제이거나 또는 국세이더라도 비거주자 문제인데 주소지, 거소지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납세지 문제에서는. 아셨어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자, 지방세 쪽에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로 가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쳐 있으면 싸우지 마라 그래서 소재지별로 안 분한다 그랬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무조건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죠?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쓸 수 있는 곳은 등록면허세밖에 없다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납세지 문제에서 절대 틀릴 일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설명드렸을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 섞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다.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는 어디에서 고지서가 와요?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가 어디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디에서 고지서가 온다? 주택이 있는 시군구에서 고지서가 온다고. 주택이 있는 시군구에서. 근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서 온다? 여러분들 주소지에서 온다고. 여러분들 주소지. 왜?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국세고 여러분들은 국내 주소가 있죠?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들 주소지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내 주소지가,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주소가 강동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강동에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서초에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광진에 하나 있고 이렇다. 그러면 강동에 있는 재산세 주택은 강동구청에서 재산세 보낼 것이고요. 서초에 있는 아파트는 서초구청에서 재산세를 고지서를 보낸다고요. 광진에 있는 것은 광진구청에서 고지서가 올 거라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강동세무서에서 올 거라고요. 여러분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아시겠어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왜? 종합부동산세는 전체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하고 그게 개인일 때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를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다 내요. 근데 소득세는요. 개인만 내요. 법인은 안 내요. 법인은 무슨 세금을 낼 거니까? 법인세를 낼 거니까. 그러면 그때 요 종합부동산세 소유자가 개인일 때 납세지가 어디냐? 그러면 얘랑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납세지가. 국세는 다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즉 소득세 납세지가 결국에는 어디 납세지예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지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인은 안 배우니까 법인세는 그래서 법인에 대한 납세지는 안 물어봐요. 시험지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지에 나오게 되면 개인에 대한 납세문자만 물어볼 것이고 개인에 대한 납세문자는 항상 어떻게 구분한다?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판단한다. 거주자, 비거주자로. 개인에 대한 납세지는. 법인에 대한 납세지는 어차피 시험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 지방세는 개인, 법인 그런 거 구분 안 한다. 아셨나요?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다. 납세지 판단할 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68페이지로 가볼게요. 68페이지로 갔을 때 자, 3번에 자, 그러면 소득세 납세문은 어떻게 되느냐? 자, 소득세 납세문은 무조건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인별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인별과세. 소득세니까 개인이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개인별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인별과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 소유의 자산을 양도를 했대요. 그러면 누가 납세물을 지느냐? 각 거주자, 줄여서 각자가 납세물을 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공동으로 납세물을 진다가 아니라 누가 납세물을 진다? 각자가 네 몫은 네가 내, 내 몫은 내가 낼 테니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소득에 대해서 내가 대신 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납세무가 없느냐? 연대 납세무가 없어요. 연대 납세무가. 아셨어요? 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는 누가 납세물을 진다? 상속인이 납세물을 지는데 그때 니은번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구분해서 계산하시라고요. 구분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죠. 자, 우리가 사망하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상속인. 자, 그래서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받으신 분을 상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께서 사망하기 전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사망하기 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뭐 자연적으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은 크게 뭐 소득이 없겠지만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은 경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내야 되냐고요? 요 소득세를.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래는 이분께서 내셨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속받은 누가?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상속인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사람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상속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각자 내는 거예요. 유일하게 상속만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문제는 상속인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이 소득세는 누가 내야 되냐고요? 그래요. 이 소득도 당연히 상속인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인 본인이. 그러니까 상속인은 지금 세금을 몇 개를 내는 거예요? 2개를 내는 거예요. 2개. 사망하신 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되고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돼요. 그때 이분 소득, 사망하신 분의 소득을 본인이 상속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산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계산하시라고요? 구분해서 계산하시라고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세금 내시라고요. 단지 이분께서 못 내니까 누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피상속인의 돈으로. 왜? 피상속인의 돈을 누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분한테 받은 돈으로 이분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거지 자기 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요. 결국에는 세금 계산은 각자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각자.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동그라미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누가 납세물을 진다?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입니다. 수익자.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 재산세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무자가 누구였어요? 재산세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무자가 누구였냐고요? 위탁자죠.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위탁자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돼요? 수익자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밑에다가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재산세에서는 누가 납세무자? 신탁재산은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재산세에서는 위탁자지만 소득세에서는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수익자라고요. 수익자. 자, 왜 재산세에서는 위탁자라고 하고 소득세에서는 수익자라고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위탁자라 그래요.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재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신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위탁자 입장에서는 파는 거다 맡기는 거다? 맡기는 거니까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니라고요. 반대로 수탁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으니까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에요. 취득은 맞는데 비과세주죠. 결국에는 신탁거래는 세금이 없습니다. 문제는 요 수탁자한테는 재산이 2개가 있죠. 원래 자기 재산인 고유재산이 있고 위탁자로부터 받은 무슨 재산이 있어요? 신탁재산이 있다라는 거죠. 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이 재산세는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탁이 재산세부터 나오는 거예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아셨죠? 문제는 수탁자 고유재산은 누구 거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얘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 신탁재산은 현재 누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는 얘예요. 실제로 지금 얘가 들고 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상 들여보니까 누구 거냐고요. 그래서 네가 납세물을 줘.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낸다? 위탁자한테 보낸다고. 재산세 고지서는 위탁자한테 보낸다 이야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익을 누구한테 줄까요? 그렇죠? 얘한테 주겠죠? 그러면은 얘가 소득세 납세무자. 근데 이 사람이 지정하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죠.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고요. 또 이 수익의 일부는 얘가 수수료로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죠. 그러니까 수익자가 여러 명으로 분산될 수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납세무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소득세는 누가 납세무자? 수익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익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위탁자가 납세무자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을 계약 조건에 의해서 제3자가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고지서는 무조건 누구한테 보내는 거고 위탁자한테 보내는 거고, 재산세 고지서는 소득세는 수익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내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위탁자가 납세무자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소득세에서 신탁이 나왔다. 자, 신탁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탁재산이 나왔을 때 재산세에서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가 납세무자고, 만약에 소득세에서 나왔으면 수익자라고 하시라고요. 물론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위탁자예요.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위탁자인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제가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자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득세는 기간별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득세 납세무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야 납세무가 성립한다고요. 그때 과세 기간이 언제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면 소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항상 언제 내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내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왜? 그 해가 끝나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는 낼 수가 없어요. 22년도분 소득세를 22년도에 내지는 못한다고요. 그죠? 22년도분 소득세는 언제 내야 돼요? 23년도에 내야 돼요. 왜? 그 해가 끝나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니까.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니까? 12월 31일까지니까 그래요. 12월 31일.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부터가 지금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잖아요. 지금이 5월 달이니까. 그죠? 네. 언제 거 내라고요? 작년 거, 작년치 거. 작년치 소득세 납세무가 생긴 거지 올해 소득세 납세무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올해 소득세 납세무는 언제 생겨요? 올해가 끝나야 생긴다고요. 올해 12월 31일 24시가 딱 돼야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래서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치로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합니다. 됐나요? 요걸 단순히 1년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정확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1년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하지만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도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년으로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단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딱 두 개 있어요. 그게 사망하고 출국이에요. 그래서 사망하고 출국한 경우만 딱 그 날까지로만 계산합니다. 사망하고 출국은. 자, 여러분들 사망하고 출국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죠? 뭐가? 그래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사유가 이 두 개밖에 없죠. 자, 이 두 가지 말고 이 나라에서 한번 사라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사라지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제가 법률에 넣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책임지고.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죽거나 떠나거나예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소득세는 사람 보고 계산한다, 물건 보고 계산한다? 그래요. 사람 보고 계산하니까 물건은 사라져도 돼요. 물건은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사라지면 더 이상 세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는 사유 딱 두 개. 사망하고 출국할 때만 그 날까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날까지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폐업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과세기간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그래요. 12월 31일까지예요.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사업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지 사람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경우 보세요. 자, 상속인은 두 개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때 피상속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이분 사망한 날 것까지만 계산하는 거고요.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만 계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단지 이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내주는 것뿐이다.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것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소득세의 기본 특징이에요. 요 세 가지가. 즉, 자, 첫 번째 다시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때 납세지가 신고 납부할 때 납세무자가 누구냐? 개인이고 개인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에서 임대하든 양도하든 국외에서 임대하든 양도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납세물을 지고, 반대로 비거주자면 국내에서 임대한 거나 양도한 것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고 국외 것은 납세무가 없다. 아셨어요? 그리고 거주자가 임대를 하거나 양도를 했으면 국내 국외 관계없이 어디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해야 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라고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걸 임대를 했다. 소득세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거주자니까. 그죠?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걸 임대를 했다. 소득세 납세무는 있다. 그러면 국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어디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한다. 그렇죠. 그 거주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한다고요.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 국외. 거주자는 국내, 국외에 대해서 다 납세물을 진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국내 것에 대해서만 납세물을 진다. 그러면 시험지에서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것을 임대를 했다.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것을 임대했다.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것을 임대했다. 납세무 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걸 임대했다. 납세무 없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그리고 거주자가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했으면 소득세는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거주자는 무조건 지금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거나 팔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면 되죠? 문제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걸 임대하거나 양도했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멘붕이 와요. 아니 외국에 있는 걸 팔았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나라에 세금 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데 뭘 고민해요? 여러분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라고요.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가끔 물어봐요. 내가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아시겠어요? 뭐 지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알아보든 뭐 전화 연락을 해서 알아보든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그러면 조세 협약이 맺어진 국가는요. 서로 전산으로 다 자료가 넘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다 자료가 넘어옵니다. 아셨나요?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세금 내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모를지도 모르는데 뭐 굳이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모험 하셔도 돼요. 모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걸리면 아 나는 재수가 없어 라고 해서 내시면 되는 거고 제척기간만 잘 버티면 세금 사라지는 거고 그거 잘 버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제척기간 알려드렸잖아요. 알려드렸으면 써먹어야죠. 이제 다 연결을 해서 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자 임대든 양도든 전부 다 임별로 계산한다. 그래서 서로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각자 낸다. 그리고 임대든 양도든 전부 다 기간별로 계산한다. 소득세는. 그래서 1년 단위로 묶어서 계산한다. 요게 기본 타이틀이 돼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요 기본 타이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나 양도가 들어가야 문제가 수월해지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임대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